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 이 글이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최대한 써보려고 합니다. 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이에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해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전 회계사가 되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 3일 회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뭐든지 탄탄대로만 있겠다 싶을 찰나 저에게도 예쁜 아내가 생겼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 결혼을 서둘렀죠. 석재 씨,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실게. 자기는 집 걱정 말고 일만 해. 아, 고맙다. 그래도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네 덕분에 마음은 놓을 수 있겠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맙긴. 이젠 가족인데.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뜰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고마워. 그래도 우리 어머니 까탈스럽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혹시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언제든 들어줄게. 어려서 고아가 된 그녀에게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저도 컸던지라 혼자 자란 아내에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니 어머니가 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만큼 후련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도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네가 가정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에이,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그래도 착한 여자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셔야죠. 그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 그리고 예쁜 아이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냐라니.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무조건 다 드시고 혹시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냥 즐기며 사세요. 아셨죠?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게 세 식구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한 뒤로는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고 노인정도 다니시고 친구분도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제 벌이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어머니와 와이프만 집에 남게 되었고 와이프도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엄청 많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 하고 싶은 거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고 한 3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당황은 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셨고요. 아유, 아니다. 혹시 니처 뭐 이상한 거 없니?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낮에 매일 나가서
한 번은 어떤 모르는 남자가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어.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아유, 아니다. 이런 말 해서 괜히 혼란만 시키지. 에이, 엄마가 뭐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항상 일만 했던 사람이니까 밖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꽃꽂이도 하고 그릇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아유,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잊어버려. 밥은 먹었니?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요새 일이 힘든 거야? 아니요. 오히려 결혼하고 안정도 찾았고, 엄마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어. 내 말은 오늘 잊어버려라. 그냥 노인네 주책이지 뭐. 걱정 많은 노인네니까 그러려니 해. 어머니는 아내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일을 나왔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많은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갑갑할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말이죠. 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내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주었고요. 요새 뭐 하고 다녀? 꽃꽂이랑 그릇 만드는 거랑 또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뭐 걱정돼서 그래. 아, 그냥 이것저것. 아, 수영도 배우기도 해서.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하긴, 내가 밥도 잘 안 챙겨드려서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가끔 꽃꽂이 수업이 점심 늦게 끝나기도 하거든.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바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여하튼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는 잘 챙겨야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덕분에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 항상 고마운 거 알고 있지? 아내에게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나도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면서 미안했어요. 참 간사하죠. 아내를 전적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병원이에요. 나도 꽃꽂이하고 와보니까 글쎄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 있지?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얼른 갈게.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말고, 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울어, 여보. 그렇게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질식사고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질식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질식사고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라뇨. 추측하건대 질식사고 같아요. 갑자기 내 혈류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질식하신 것 같거든요. 뭐 자다가 베개에 코랑입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깐요. 최대한 수술하는 데까진 해보겠는데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본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중간중간 상황 보고 말씀드릴 테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회복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누워 계시다가 결국 깨어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정하고 똑똑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와이프는 본인이 자책하더라고요.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거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저 뭐 배우는 거에 신나서는 어머님을 제가 더 살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정말. 아니야. 이게 왜 자기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훨씬 더 살폈어야 했어. 이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어머니 평생을 다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그동안 못다 했던 거 살뜰히 살필게. 고마워. 이제 온전치도 않은 엄마인데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줄 생각을 다하고 간병인 한번 모실게. 걱정 마.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보다가 힘들면 모시지 뭐. 나도 어머니 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어쩜 좋아? 그래도 너만 힘들게 할 순 없지. 미안하다 정말. 결혼하고 너한테 이렇게 짐만 지워주는 것 같아서 진짜 염치가 없지. 아내는 본인이 어머님을 살뜰히 케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온전치 않은 어머님 혼자서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 간병인 한 분을 모셨죠. 참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 앞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럼 이따 밤에 오는 거예요? 올 때 빼빼로 사와야 해요. 알겠죠? 이따 초콜릿 많이 먹어야지. 네, 엄마. 초콜릿 많이 사다 드릴 테니까 오늘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저씨, 왜 울어요? 아저씨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요. 울지 마요. 아줌마, 아저씨 오니까 손수건 좀 갖다 줘요. 어머님은 완전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도 완전 최고의 결과라고 했지만 저에겐 이런 모습도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7세 어린아이가 되시고 만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여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슬퍼만 하다간 저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아까 저 아줌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랬어요. 빨리 떼지 해줘요. 네? 아줌마 혼내주란 말이에요. 아,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아, 진짜. 아주머니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나요? 네? 아유, 아니요. 절대요. 사모님이 그러셨을 리가요. 아이고, 왜 또 그러실까? 사장님, 믿지 마세요. 참 사모님 억울하시겠네. 아, 어머니, 절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아유, 아니죠. 사모님, 울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모시고 케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가 어머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단 말을 믿을 수도 없었지만 아내와 간병인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어머니가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상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왜 이래요? 일단 제가 초콜릿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분 좀 가라앉히세요. 네? 엄마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왜 내 말 안 믿어요? 이 아줌마 싫어. 싫단 말이야. 나 내일부터 아저씨 회사 따라갈래. 따라간다고요. 아, 어머니, 진짜. 여보, 미안해, 정말. 나도 힘들어. 어머니 온전치 않은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믿어. 그러니까 걱정 마. 여태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정말. 자기가 날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 지금은 아프시니까 이해해야지. 나도 미안해. 점점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어요. 회사를 나와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내만 있는 것이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주간 요양센터 같은 곳을 다니게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도 반대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본인이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전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했죠. 거긴 중증 치매 환자들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어머님을 보내? 못 들은 걸로 할게.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도 좀 자기 시간이 있어야 숨통 좀 트일 텐데, 안 그래? 엄마 생각하는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하는데 간병사 아주머니도 계시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집에서 환자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 그래도 네가 아직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고마워. 힘들지만 기꺼이 본인이 어머님을 살피겠다고 해서
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한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자꾸 욕하고 화낸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되자 아무리 아내가 잘한다고 한들 저도 살짝 아내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확인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하는 중간에 집안을 확인해 보는데 세상에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방치하고 본인 할 것만 하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밥 줘. 점심밥도 안 주냐? 너 이따 아저씨 오면 이럴 거야. 맨날 나한테 이렇게 밥 안 주고 욕하고 화내고 내가 모를 줄 알지? 아, 왜 이래 이 노인네가 진짜? 나도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폭발하기 전에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알겠어? 아우, 짜증나. 거봐, 또 화냈지 나한테? 아줌마가 좀 말려요. 맨날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아저씨 오면 다 말할 거야. 알겠어? 말해봐, 어디? 석재 씨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아휴, 웃겨. 아줌마, 오늘 밥 굶겨요. 정신 차리게. 내가 너무 잘해줬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반차를 쓰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상 밖의 제가 일찍 온 모습을 보니 아내는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지만 애써 화를 눌러 담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일찍 올 때면 항상 연락했었잖아. 안 그래? 오늘 다 봤어. 어젯밤에 카메라 설치했었거든.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었다는 거야? 어? 뭘 봤다고? 카메라? 아, 나 못 믿어서 카메라 설치한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해? 당신이 기가 막혀. 근데 오늘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노인네고 보고 이 말 다 뭐야? 내가 이상한 거야? 변명해봐 어디?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어.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엔 어머님이 다 거짓말 하신 거라고. 아주머니가 해주는 얘기 들었잖아. 안 그래? 내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겠어. 사실 아까는 진짜 지쳐서 그런 거야. 아,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당신한테 고맙기도 했어. 미안하고. 근데 솔직히 혼란스러워. 알아?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다고 나도. 정말 지쳐서 그랬던 거야.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섭섭해.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참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없을 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자꾸 아니라고 우는 아내를 보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카메라를 봤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하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병사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은 절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까 더 저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미안해.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 너도 힘들겠지. 내 말 믿어줘. 내가 진짜 설마 어머님한테 그러겠어?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 어쨌든 나 믿어줘야 해, 당신이. 어? 그래, 미안하다. 간병사 아주머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무 오버했어. 단면만 보고 미안해 정말. 알겠다고는 했어요.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순 없었지만요. 그래서 전 이번 일보단 직접 덜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남긴 채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들은 생각으론 혹시라도 아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 어머니 말이 더 믿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덜미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현장을 덮치는 방법 말이에요.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는가 싶을 정도에 덮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좀 잊어버릴 때쯤 말이에요. 그러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그날은 아예 월차를 쓰고 집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쯤 돼서 집 문 앞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배가 고프다는 소리.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었죠. 치킨 먹고 싶어. 빨리 치킨 시켜줘, 아줌마. 어? 나 어제부터 배고프단 말이야. 오늘은 치킨 먹고 싶다고. 이 노인네가 또 이러네? 무슨 치킨이야. 밥이나 처먹어. 이거 안 나? 어디 한번 또 이 말도 짓거려봐. 석재 씨가 믿나 안 믿나? 그래, 내가 아저씨 오면 또 다 잃을 거야. 맨날 너네끼리 처먹는다고. 내가 뭔 말할 줄 알지? 걱정 마. 내가 다 잃을 거니까. 그리고 우당탕탕 소리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 먹은 닭뼈를 어머니께 던지는 소리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머니는 그 닭뼈를 맞고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도저히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미 분노는 차올랐죠. 아! 닭뼈를 왜 던져? 나한테 새 치킨 사달란 말이야. 배고파. 나 밥 좀 줘요. 아줌마, 어제도 안 줬잖아. 내가 먹던 닭뼈나 뜯어, 이 할방구야. 어디 치킨을 시켜달래? 알아서 그걸 발라 먹던지 씹어 먹던지 하셔요. 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내와 간병인은 백숙을 뜯으며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대로 백숙을 아내에게 쏟아 부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백숙을 쏟아붓자 간병인은 그대로 놀라서 얼음이 되었고 어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절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못된 년. 내가 괜히 속았지. 아니, 속는 셈 쳤다. 설마 했거든. 둘이 한통 속이었구나. 어쩐지 간병사가 널 너무 따른다 했어. 왜 그랬니? 차라리 요양센터에 보내지. 왜 네가 그렇게 끼고 있으면서 괴롭힌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무하잖아. 너무 단면만 보고는. 그때처럼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자기야, 나잖아.
네가 뭔데? 상습적으로 그랬겠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엔 나 절대 안 넘어가. 알겠어? 너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정 그 길로 아내를 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가지고 경찰을 부르려던 그때 천지개벽할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그동안의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도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거겠지만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아내 잘못뿐만 아니라 저도 잘못이 있다고 느껴졌죠.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아내에게만 맡기고 매일 일을 나갔으니 말이에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참 후회스러웠죠. 아니전, 안 그러겠다고. 어찌 사람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밥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가끔 사모님이 때리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자잖아. 양심에 안 찔렸어? 우리 엄마 저렇게 되는 동안 당신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알아?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진짜 말렸다니까요. 자꾸 자른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 좋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이 증거는 모두 다 제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법적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내 진짜 저런 못된 애 처음이라니까요. 간병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용서를 해달라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어요. 그 입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은 지능이 7세밖에 안 되던 엄마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멀쩡해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그동안의 모습이 다 연기인 것처럼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알잖아. 나 힘들었던 거. 자기도 인정한다며. 환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나도 좀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입 다물어, 이년아. 넌 날 해하려고까지 했어. 안 그래? 너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았지? 그동안 이 악행들 저기 전부 다 모아놨다.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년이 감히 순진무구한 내 아들을 꼬여내서 두 다리 뻗고 살려고 했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 석재야. 사실 저것이 애초에 남자가 있더구나. 나한테 그걸 들키고 날 해하려 했어. 그리고 연기를 했지 참.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한다고 하니까 날 죽이려고 하더구나.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내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전현이 베개로 내 얼굴을 눌렀거든. 넌 이제 끝났어.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려고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좀 수상했던 아내의 행적을 뒤쫓고 계셨더라고요. 아내에겐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한 통 속으로 붙어먹고 저희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그걸 어머님께 들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질식사고로 위장 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지능이 낮아진 척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모든 증거들을 모아온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내의 구박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에 아내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말이에요. 가는 동안 내내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 간사한 주둥아리 그저 막아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인연, 그냥 무조건 콩밥 먹여주세요. 변명하지 마. 증거들 다 있으니까. 넌 합의고 뭐고 없어. 그리고 살인교사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제정신 아니잖아. 저 말을 믿는 거야?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도 나한테 고맙다며. 어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알아. 얼마나 숨이 막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저 노인네 어떻게 모셨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뻔뻔하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잃었을 뻔했던 거 생각하면 넌 내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 알겠어? 변명은 법정에서나 해. 네 변호사한테 하고 넌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너란 애를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워. 전 아내를 즉각 경찰에 넘겼고 어머니가 모두 모아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간병사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해주었고 그동안에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까지 제출을 해줬습니다. 정신과 감정으로 어머니는 정상이어서 저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모두 채택이 되었어요. 혼인 생활이 짧았고 애초에 저에게 접근한 의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무효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결혼 무효소송과 함께 살인교사 그리고 상습적 폭력에 관한 처벌로 아내는 법정에 서게 되었죠.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합의 좀 해줘. 합의하면 더 감형 받을 수 있대. 자기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어? 그래도 어머니 내가 잘 모신 적도 있었단 말이야. 나 이대로 깜빡 못 들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들어가란 말이야. 입 닫어. 너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니까 벌 달게 받아라. 알겠어? 내가 어쩌다 너란 애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니다. 인생 공부했다. 너 같은 애 만나서. 인생 공부 더럽게 많이 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벌 달게 받아. 거기서 반성하면서. 변호사의 합의 권유에도 저는 선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생각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꼿꼿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래도 걘 아니었어.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좀 쎄한 게 별로였단 말이야. 역시나였지만 말이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난 이걸로 충분해요. 인생 공부했다고 치지 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증거도 잡아주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깜빡 모를 뻔했어. 그동안
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뭐가 원망스러워? 당연히 나라도 못 믿을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 엄마 마음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들. 아내는 법적 구속이 내려져 13년형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손해배상 판결 여부에 따라 위자료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아내와 한 혼인 생활은 무효가 되었죠. 참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라우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도 꾸준한 재활치료와 심적 상담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은 아파트 중년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 시간이 많이 흘러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여자였죠. 다행히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 지금은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도 옮겨서 시간적 여유도 있거든요. 와이프를 도와서 아이 육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큰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큰일이 있다고 포기 마세요. 언젠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제 글은 이만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저희 가족은 사정이 조금 달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연을 끊고 지낸 지 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5년 전에 시어머니 성격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연을 끊고 살았었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닌 제 위로 형님 내외 또한 연 끊고 지낸 지 7년이나 됐었죠. 형님 내외와 연을 끊어내게 되자 저희한테 히스테리를 부려서 결국 저희 부부 또한 등을 돌리게 된 거라 갑자기 전화를 하셨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해봤자 예전과 똑같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테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아 일부러 거절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에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5년 만에 전화해서 앞뒤 다 자르고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냐고 되물으니, 시모는 처음으로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며 많이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다 해도 또다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되풀이될 것 같아 시모의 말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렇게 전화를 끊게 되었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시모는 이미 저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형님과 통화가 끝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화가 될 것 같아 추석 명절 때 시댁에 갈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전화 한 통 온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면서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되지 않아? 뭔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했겠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 우리와 다시 관계 회복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었겠지.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겠어? 내 생각엔 노인네가 그동안 혼자 지냈었고 우리가 먼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혼자 지내는 건 싫어서 이번 명절 때 얼굴 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봤자 뭐 하겠어. 허리가 부서져라. 명절 음식만 만들다 집에 오겠지.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닌 자기 아들들이 보고 싶은 거야. 동서는 5년이지만 우리는 7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냈으니 당연히 소식이 궁금할 테고 아들들 얼굴이 그리웠겠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을 찾는다잖아? 그리고 괜히 엮여봤자 좋을 게 없는 게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먹을 만큼 먹어서 보살핌이 필요할 게 될 텐데 건강 문제 거론하면서 우리 집이나 동서 집에 얹혀 살고 싶어 하겠지. 안 봐도 너무 보이는 레퍼토리 아니야?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 굳혔어. 그이도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대. 또다시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동선에도 우리와 같은 생각 아냐? 괜히 또 마음 약해져서 시댁에 찾아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단호하게 행동해. 과거에 당했던 일을 잘 떠올려 보라고. 형님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지냈던 이유는 저와 형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예전에 올감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시모가 며느리에게 저질렀던 행동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착한 척, 약한 척 하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시모의 본성이 드러나 저와 형님을 괴롭혔습니다. 막말과 욕설은 기본에 잠깐이라도 시모의 말에 불만이라도 갖는다면 머리채 잡히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나중엔 시모가 휘두른 몽둥이에 형님이 잘못 맞았는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 문제로 병원에까지 가게 되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되자 아주버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모의 이중적인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때 이후로 아예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었어요. 형님이 시모를 상대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집행유예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렇게 형님 내가 먼저 시모와 등을 돌리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몸을 사리던 시모가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또다시 저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는 바람에 형님처럼 큰 사고가 나게 될까봐 그 전에 연락을 차단하고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다 필요 없다며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뵌 적은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 시부는 시모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돼 세상을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시모의 성격은 너무 이중적이었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고 몇 번 전화가 왔어도 무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형님 댁으로 찾아왔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할 말이 있다고 형님 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저희 부부는 서둘러 형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초인종을 누르니 형님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그동안 연을 끊었던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차가워진 공기 속에 저희 가족 모두 시모를 바라보며 반대편에 앉았는데 시모가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한참 동안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돌아오는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번 명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벌써 그때 일은 잊은 거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거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많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나도 한 고집 하는 성격이라 너희들과 평생 연 끊고 살아가려 했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100번 잘못을 했더구나. 너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고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행동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거고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런다고 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줬던 이중적인 행동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니까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고요. 그렇게는 힘들죠. 어머니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제발 혼자 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할 말 끝났으면 그만 일어나 볼게요. 암이다. 너희 아버지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암이 내 몸에도 자라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항암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곤 하는데 대장암 3기라 확신하기도 어렵다더구나. 입원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번 명절 같이 보내고 싶은데 엄마 부탁 들어줄 순 없겠니? 어머님이 대장암 3기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저희들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이제야 받는 거죠. 너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등에서 식은땀이 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거 인정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살아왔었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데 마지막 시간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시모의 안색이 확실히 안 좋긴 했었어요. 정상인들과는 전혀 다른 혈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도 아무 말 없이 시모를 회피하기만 했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가 자리를 비워줘야 결정을 할 것 같다면서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형님이 시모에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것 보면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당한 사람만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다시 관계를 엮어가려는 이유가 뭐겠어? 곧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될 테고, 그럼 보호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괜한 동정심으로 도와줬다가 결국 우리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줬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암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럽긴 하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빛이 간절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전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아주버님이랑 이 사람이 어머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지 못했겠어요. 그만큼 속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피곤해지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두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명절 하루 전날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고 있던 시간이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길래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었어요. 시댁에 도둑이 들은 것 같다면서 남자 2명이 집안의 물건을 뒤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며 도와달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 알렸고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일단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시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경찰들이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도둑들은 어디 있어요? 벌써 도망친 거예요? 다친 곳은 없고요. 그게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더라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들이 작정하고 이 집을 털려고 했는지 주변 CCTV가 전부 고장이 난 상태네요.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워낙 시골이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게 추석 명절 하루 앞두고 갑자기 도둑이 들었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얻어가는 게 뭔데?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 봐라. 암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꾸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저희들 앞에 눈물까지 보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은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경찰은 동네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시모는 도둑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은 걱정을 해주는 것보단 되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머님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다가 겨우 발견해서 같이 내려오던 도중에 저를 뒤에서 강하게 밀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발견한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 시간대라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도 분명 저를 밀쳤다는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 더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저희들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하필 추석 전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어찌됐든 대충 정리된 것 같으니 저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네가 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꾸미겠어. 추석 명절 때 빈집 털이범 많다잖아.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 관리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걸 테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진 않겠지만 맹세코 그런 행동 한 적 없으니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렇게 원한다면 그만 돌아가도 좋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과 마지막 명절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그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어차피 떠나게 될 거 뭐가 두려워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네. 나 혼자 정리해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고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들 지내거라. 마지막 눈 감기 전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상당히 슬픈 얼굴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를 워낙 많이 속이고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편도 그만 돌아가자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에 시모를 혼자 남겨둔 채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또 연기하는 거니 절대 속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방심하면 당하게 될 거라고 시모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한 것도 이상하고 명절 전날 도둑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건 맞았어요. 저희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저희 부부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하려고 바쁘게 준비한 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라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밖으로 나온 남편도 시모를 보곤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번엔 왜 또 오셨냐고 날카로운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데 또 도둑이 들어오게 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저희 집에 온 거라며 형님 집에 가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일단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시모를 집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주버님한테도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한 뒤에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집에 도착을 하니 형님 내외도 때마침 시댁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미 동생이나 저도 그동안 어머니랑 연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어머니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다고요. 겨우 마음 잡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면 기분이 좋겠어요? 제발 이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잠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명절이고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 앞으로 절대로 귀찮게 안 하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한 숟갈만 뜨고 가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시모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다며 세상 떠나게 될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면서 사정을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시댁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미 시모는 저희와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지 몸도 안 좋다면서 명절 음식을 양껏 준비해 놓았고 시모는 밝은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뜨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애쓰고 있는 시모가 참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각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려는데 좀 전까지 있었던 형님 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불안한 느낌이 엄습해오고 있었는데 2층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형님 딸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가자 형님 딸이 시모를 깔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깨어나 괜찮다고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마터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잖아. 불러도 대답 없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집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만 굳게 닫혀 있길래 뭐가 있나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던 걸 할머니가 붙잡아줘서 계단으로 떨어질 뻔했던 걸 막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괜찮다. 잠깐 정신을 잃었었는데, 봐봐라. 멀쩡하잖아. 저기는 너희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해서 넣어둔 창고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볼 때면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정리해둔 창고인데, 궁금하면 확인해 볼래? 먼지만 가득 쌓여서 볼 것도 없긴 한데, 궁금하면 열어줄 수 있고. 저런 창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그만 돌아가자. 나는 또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 한 줄 알고 놀랐잖아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불안해서 더는 못 있겠어요. 형님네의 가족은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저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셨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계획된 일정이 있어서 시댁에 더는 있을 수 없었지만 시모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병들고 나이를 먹어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한다던데 시모도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명절날 시댁 모임 후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운전 중이라 제가 다시 받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냐고 여쭤보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시모의 사망 소식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남편은 운전 도중 급하게 차를 멈추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걸 주민들이 발견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진 문제라 저희 부부는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모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그건 암도 아닌 뇌출혈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강하게 부딪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이 온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 말에 충격에 빠진 저와 남편은 좀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렸고 형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려는 걸 시모가 막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남편한테 가까이 오더니 고 건분이 씨 가족들 맞냐고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모는 저희가 가는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맥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출발했어도 시모는 병원으로 빨리 이송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형님이 기분 나쁘다면서 서둘러 시댁을 나가게 되면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난 시모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온 형님네에도 이런 상황을 듣게 되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시모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형님네와 집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층 창고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부의 물건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시모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명절날 함께 했던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안 좋은 감정들이 있더라도 후회를 하기 전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오기 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내가 원하는 걸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물질적 소유가 남들과는 상당히 달랐었죠.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희보다 잘 사는 집안들을 부러워했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결혼 초에 아내는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하기만 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불만이 커짐과 동시에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뛰어다녀야만 했었고 그렇게 해야지 아내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쉬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싸움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를 향한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그동안 싸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 어느 날 못 보던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가방이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살아왔었는데 딱 봐도 쓸데없이 또 사치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가방, 이번에 산 거야? 대충 봐도 명품 가방인 걸 알겠는데,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집에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또 가방을 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방 하나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인데, 당신의 사치는 언제쯤 멈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하니? 내가 뭘 하던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지? 애들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하는 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웬만하면 저녁에도 들어오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한 건 더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지. 당신이 사치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를 더 해야 멈출 생각인 건데,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의 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꼴랑 한 달 생활비 300 맞춰주면서 한 돈 1,000만 원 주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능력 없는 당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 주위 사람들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방 하나 산 거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네. 내가 외제차로 바꾼 것도 아니고 꼴랑 가방 하나 새로 장만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능력 없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저와 아내는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버는 기계도 아니고 10년의 시간 동안 제 살과 뼈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아내는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그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더 크게 자극했고 결국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처갓댁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 정도 안 쓰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돈 싸들고 세상 떠날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좋은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행복하게 만들 테니 내 딸을 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데려간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딸을 도로 데려가라는 게 말이 되나? 서로 지지고 볶고 얼굴을 붉혀도 이혼만큼은 허락해 줄 수 없네.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냈다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10년이 날아갔다고.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놈인 줄 알았으면 내 딸을 주지도 않았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텐가? 이혼을 할 거면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소? 대가라뇨? 저 사람만 인생을 허비했나요? 제 10년도 같이 쓸어내려 갔다고요. 제가 얻은 건 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잖아요. 알뜰살뜰 모아서 삶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저 사람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장인 장모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기 딸을 데려갔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혼만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가겠다며 더 이상은 아내와의 관계를 질질 끌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제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제가 생활비도 끊고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끝까지 행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보란 듯 아이들을 방치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대리운전을 뛰는데 아내와의 이혼을 통보한 이후 대리운전은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돈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도 없는 사람이 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사치를 부리기에는 카드까지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라 아내가 제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돌발 행동들에 의심을 품었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혼하기도 전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아내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져? 내가 봤을 때 그거 병이야. 생활비 끊었다고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바람 피우는 행동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뭘 하던 당신이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라서면 남남 아냐?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냐? 능력 없는 당신같이 찌질한 남자 만나고 싶지 않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내 몸에 투자 좀 하겠다는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집에서 애들이나 봐.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명품 옷으로 온몸을 휘감더니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저는 실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통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매일같이 아이들과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조심히 들어왔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는데 양손 가득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꽤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지고 들어온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고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확실한 증거물을 만들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미행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남자를 한두 명 만나고 있는 게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받더니 잠시 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나 나오던 아내는 작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고 전화가 왔는지 반갑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던 아내는 어느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양손 가득 명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남자들 집에 들어가 원하는 걸 내어주고 대신 명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던 저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 명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돌려 세운 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없는데 뭐가 더 남은 거야? 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내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온 건데? 애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애들이나 챙기지 그래? 내가 애들 볼 때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게 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 요즘 뭐라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명품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남자를 만나던 뭔 짓을 하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가지고 싶은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당신 때문에 지질이 궁상처럼 살 바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삶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나도 능력 있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 얼굴에 몸매가 되니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좋아해 준다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없냐?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냥 놀잇감에 불과한 거라고. 명품에 눈이 멀어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당신이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신경 꺼. 더 이상 나한테 미련 갖지 마. 나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아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제대로 충족시켜준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내 삶 찾아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키우면서 평생 찌질하게 자식들을 위해서나 살아. 저는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라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저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며 살았던 거죠. 철없어 보이고 물질욕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을 했었겠죠. 하지만 부부라는 건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저에게 어느 정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만 희생한다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남자들 집에 드나들었던 아내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사랑했던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처갓집에게도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며칠 뒤 아내가 고급 맨션에 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고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최소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처갓집에 연락을 취해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갔다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한테 보내드린 사진 한 장에 처가댁은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에 외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라 장인 장모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달려왔고 현장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냐고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제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장인어른한테 전송했던 사진은 어느 한 건물에서 아내가 나올 때 어떤 남자와 같이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낯선 남자와 포옹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들어간 문 앞에 멈춰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배를 눌렀고 집안에서 아내가 저보고 누구냐며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왔다며
물건 하나를 맡기셨는데 가져가지 않으셔서 도로 가져왔으니 사인하시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문 앞에 놔두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문 앞에 두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받으셔야 된다고 하자 아내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내는 가운에 시루라기만 걸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장인 장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장모님은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튀어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내의 옷차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에게 당장 튀어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방 안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길래 억지로 문을 따버린 뒤 방 안에 있던 아내를 확인하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당장 멈추지 못해? 이리 내놔. 이것들 전부 다 뭐야?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 내놔. 그건 내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나는 타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는 거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날 미행한 거니?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던 명품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거였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뭐가 문젠데? 나는 방 청소해주고 타당하게 받는 보상이라고. 이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잖아. 명품 같은 거 한두 개 없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어.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 지희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고 해도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잖아.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럼 진호 바람 피우고 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고급 아파트 집에만 골라서 들어가 청소해주는 척 하면서 명품 물건들을 빼왔었던 거니?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랑 왜 포옹을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 남자와는 따로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몰래 명품 옷 하나 가지고 나오려다가 가방에 집어넣었던 걸 봤는지 의심하는 것 같길래 잠깐 접촉해서 터치 좀 해준 것 뿐인데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명품 옷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저도 나름 방법을 찾은 거고 청소 의뢰 들어오면 잘 사는 집들만 골라서 대충 청소해주고
보상으로 받아간 것 뿐인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집주인들 올 시간 됐어요. 마주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이 문 망가뜨린 건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대신 보상해주고 와. 나는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큰 범죄인 거 몰라? 저와 장인 장모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남자들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비싼 집만 골라 들어가서 명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욕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황당한 상태라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뭔가 아쉬웠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빼앗아 옷장에 걸려있던 명품 옷들을 더 꺼내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있는 아내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뒤 집주인분들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내의 집에 있던 명품 물건들은 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에 대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징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받게 될 처벌 정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문제로 밀어붙이면서 아내의 징역을 어느 정도 감형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만 했었죠.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저를 만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모든 걸 해주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해왔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부족한 남편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능력이 없는 게 죄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아내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이혼을 한 게 잘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변해버려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가 다시 사회로 나와도 절대 못 고친다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내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아내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